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남자이고 애가 셋인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만 일을 하며 벌이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 저희 아내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로 일을 하는데도 마이너스인 달이 많네요. 애들은 점점 크면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사내 놈들만 둘이다 보니 먹는 것도 많이 먹어 식비가 꽤 나가거든요. 비록 경제적으로 힘은 들지만 아이들을 많이 낳은 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나 아내나 아이들이 많이 낳고 싶어 했거든요. 저랑 아내는 둘 다 부모님이 한 분씩 안 계시는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고 둘 다 좋지 않는 가정 환경에서 살다 보니 이런 게 소망으로 잡힌 듯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내 자식만큼은 정말 상처 주지 않고 잘 키우고 싶다는 공통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게 서로 호감으로 다가왔죠. 아내랑 저는 둘 다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아내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새어머니가 들어오셨다는데 아내는 이 새어머니를 보고 기절초풍을 하는 줄 알았대요. 글쎄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내의 어머니랑 너무 똑같이 생겼었다네요. 마치 어머니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았다고 했죠. 이 새어머니는 말이 새어머니지 데모나 다름이 없었대요. 그 정도로 아내를 몹시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국엔 한 10년 정도 살고 장인어른과 헤어지긴 했다는데 그 10년이 아내에게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다고 하네요. 저는 아내와는 달리 엄마가 제 나이 15살, 중학생 때 도망을 가셨어요. 엄마를 회상하면 그냥 매정한 여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가 몸이 편찮아지시면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그런 아픈 아버지와 저를 남긴 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셨거든요. 저는 아직까지도 엄마가 도망을 간 전날 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 밤 엄마는 제게 다가와 나 원망하지 마. 나중에라도 나 원망하지 마. 다 네 아버지 때문이야. 알겠지? 라며 눈물을 꾹꾹 참는 듯 말을 하시는데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모자랄 판에 원망하지 말라니 이것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네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엄마가 전부터 만나는 남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눈이 맞아 우리를 버리고 간 거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런가 바람피고 자식 버리는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라며 취급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장례까지 혼자 치르며 28년을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앞으로 재산이 조금 있었어요. 많은 재산은 아니지만 2억 가까이 되는 그 당시 저한테는 큰 돈이 생긴 거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큰 돈이 있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는지, 어떻게 모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저한테는 살면서 큰 도움이 된 거죠. 그 돈으로 먹고 살면서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등록금과 2학년 학비까지는 간신히 냈고, 나머지 학비는 대출을 받아 4학년을 모두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작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 29살이란 이른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같이 알바를 하던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3년 연애하고 제가 취직을 하자마자 프로포즈를 했어요. 연애할 때도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알콩달콩하게 사귀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어딜 가나 금술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애도 셋이나 낳았냐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암튼 저나 아내는 아이들을 유복하게는 키우지 못해도 행복하게는 키우자고 다짐하며 이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희 아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돈을 벌었는데 어렸을 때는 알바로 경제 생활을 했고 30이 넘어서부턴 2년마다 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 계약직이 말 그대로 안정적인 직업은 아닌지라 항상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내도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다 보니
나중에는 방통대라도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애들 학원을 하나 더 보내자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라서 하는 말이지만 아내는 정말 강하고 때론 지독하게 일을 했어요. 저한테도 여보, 나 원래 일 욕심 많잖아. 이렇게 몇 개씩 일을 해야 내 성에 찬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남이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라며 집에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뭐 블로그 광고 일이나 대본 타이핑 치는 일이나 매일같이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했죠. 사실 아내는 말이 일 욕심이 많다고 하는 거지. 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저 때문에 일을 해왔던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제가 한 달에 세후로 300만 원 정도 가지고 오는데 이 돈으로 다섯 식구가 살려면 턱없이 부족하긴 했으니까요. 이때까지 이렇게 부족한 저와 같이 살아준 참 고마운 아내였습니다. 그러던 작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내는 매우 들뜬 목소리로 여보, 나 저번에 이력서 하나 넣은 게 있는데 잘하면 나 정규직으로 취직이 될 것 같아. 드디어 계약직에서 벗어나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전화에 너무 기뻐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정규직이 되는 거냐고 했어요. 요즘 같은 때 정규직은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그러니 청소일인데 이번에 새로 지어진 18층짜리 호텔에서 직원을 뽑더라고. 그래서 호텔 청소하는 일로 지원했는데 아니 방금 합격 연락이 온 거야. 면접 보러 오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아내의 나이가 고작 41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하기엔 너무 젊은 제 아내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아내는 듣고 있는 거냐며 저를 재촉였어요. 능력도 없는 놈이 내 아내가 청소 일하는 건 죽어도 보기 싫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내 아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니 승우 아빠 이런 기회가 또 와? 왜 하지 말라는 건데? 나 하고 싶어. 아니 꼭 해야 돼. 라며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하는데 본인은 나이 먹으면서 이제 부끄러운 것도 창피한 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건 잡초 같은 생활력 하나뿐이라며 청소일이 뭐 어떻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나가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땀 흘려 일하는 건데 뭐가 부끄럽냐고 했죠. 이런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면접에서 떨어져라, 떨어져라 하는 마음뿐이었죠. 근데 면접에서조차 찰떡같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워낙 이곳저곳에서 일한 경력이 많아 본인들 호텔에서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까지 했다는데 아내는 그 말을 마치 훈장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출근을 했어요. 근데 일이 많이 힘들긴 한 것 같았죠. 왜냐면 집에 오자마자 녹초가 되어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잠에 들어버리곤 했거든요. 원래 아내라면 매번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지저귀는 새처럼 오늘은 무슨 일을 했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다 라는 에피소드를 말해주곤 했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아이들 또한 예민해진 엄마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아내를 위해 최대한 신경이 쓰이지 않게 빨래며 설거지며 애들 저녁까지 챙겨주곤 했네요. 그러다 아내가 일을 나간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제 앞으로 가족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아니, 이상하게 아내가 카드로 교통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일을 갈 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하는데, 저는 이상한 생각에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승우 엄마, 아니 왜 교통비가 하나도 안 나간 거야? 당신 일하러 갈 때 버스 타고 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했죠. 그러니 아내가 조금 당황한 얼굴로 아, 내가 말 안 했나? 그 나랑 같이 일하는 여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랑 같은 동네에서 사는 걸 알고 본인이 카풀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야. 나야 그럼 감사하다고 덥석 알겠다고 했지. 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의 말에 아, 그랬어? 그럼 잘 됐네 뭐.
겸사겸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여사님 언제 밥이라도 한번 사드리라고 했죠. 저는 정말 아내가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 아내는 저녁에도 일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내 말로는 저녁에 펑크를 낸 사람이 있어 대타를 뛰러 간다는데 꼭 제가 퇴근을 하기 전에 나갔다가 밤 11시, 12시에 들어오곤 했어요. 아내를 믿었지만 저도 모르게 의심이 들었고, 제가 의심을 하는 걸 눈치챈 아내는 일을 할 때마다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곤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녁에 일한 수당도 꼬박꼬박 나왔고요. 잠깐 아내를 의심한 제가 속 좁은 놈이 되었죠. 하지만 얼마 안 돼. 아내가 저한테 했던 이 모든 말이 거짓인 게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하루는 제가 몸이 안 좋아 외근을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 저 멀리 저희 아내가 횡단보도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서 있더라고요. 아내를 부를 힘도 없어 전화를 걸어 아내에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내 앞으로 검정색 외제차가 한 대 딱 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고 아내가 타자마자 차는 출발을 하는데 그 순간 몇 초 동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저 차가 아내가 말했던 그 카풀해주는 여사님의 차인가? 라는 생각부터 그 여사님이 저 차를 탈 정도면 정말 잘 사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까지 하지만 이런 제 추측은 너무 허무하게도 제 눈앞에서 깨져버렸네요. 왜냐면 제가 그 차 운전석에 탄 사람을 보고야 말았거든요. 마침 또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어 볼 수 있었는데 웬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제 아내와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제 앞을 지나가 버리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 차를 타고 어딜 가는지 뭘 하러 가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멍해진 상태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답은 일하는 중이라는 대답뿐이었죠. 그리고 어김없이 집에 돌아온 아내는 오자마자 기절을 하고 잠에 들어버렸어요. 저는 이런 아내의 핸드폰을 다 뒤져보고 다 확인을 해봤는데도 의심할 만한 증거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날 아내에게 제가 본 사실에 대해 물어보니 아내는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잘못 봤다며 그 시간에 일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아내의 뒤를 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미행을 한 그날도 아내는 어김없이 저번에 봤던 그 남자의 차를 타고 이동을 하더군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혐오하는 짓 중 하나를 아내가 하고 있다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계속해서 아내를 뒤따라갔습니다. 근데 도착한 곳이 아내가 일을 하는 호텔이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었고 택시에서 내려 곧바로 아내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아내가 일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 줄은 저도 몰랐네요. 그 호텔이 워낙 작은 호텔이라 자칫 잘못하면 눈에 띌 수도 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저녁인지라 사람도 없어 그 둘이 타고 간 엘리베이터의 도착 층수를 알 수 있었어요. 아내와 그 남자가 내린 곳은 17층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호텔에 가본 터라 무작정 엘리베이터를 타고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버튼이 눌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것 같다고 버튼이 안 눌린다고 하니 무슨 마스터키? 호텔키가 있어야 버튼이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얼굴과 표정을 하고 있으니 그 직원도 대충 짐작을 하듯 무슨 일 때문에 오셨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그쪽이 알 필요 없고 17층 가는 키 내놔. 17층 키 내놓으라고 라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 거기는 독채로 쓰는 스위트룸이라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나고 나발이고 빨리 키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니 결국 거기 직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호텔 밖으로 쫓겨나 버렸죠. 소란만 피우지 않았더라도 아내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물어보지 못한 채 그냥 쫓겨나 버린 겁니다. 저는 호텔 밖에서 아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러도 나오지 않던 아내가 3시간이 지나니 밖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나오자마자 아까 봤던 그 차가 호텔 문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 그걸 보고 이 여자 도대체 어떤 갑부 남자를 잡았길래 이런 여왕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라며 치를 떨던 그때 아내가 호텔을 나왔고 저는 아내를 보자마자 그곳이 떠나갈 듯이 이름 석자를 불렀어요. 그러니 제 모습을 본 아내가 아주 당당하게 여보, 여기 어쩐 일이야? 내가 일하는 데까지 나 데리러 온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밀치고 이 차 주인 누구냐고 했어요. 내가 다 알고 왔으니까 발뺌하지 말라고 했죠. 어떤 새끼냐고, 어떤 놈인데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이러고 있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그러니 곧이어 아까 봤던 그 남자까지 뒤따라 나왔고 제 아내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미 늦었다는 듯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라고요. 저 또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돌진을 했고 다짜고짜 멱살부터 잡으며 야, 이 맨지리같이 생긴 놈아. 네가 내 와이프 꼬셨냐? 어? 순진한 내 와이프 돈으로 꼬셨냐고 라며 울부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와이프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그만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와이프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지금 이 자식 편드는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와이프가 승우 아빠라고 악을 쓰더라고요. 그러니 제게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승우 아빠, 그 사람 당신 동생이야. 당신 남동생이라고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지금 이게 다 뭔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제 팔을 놓으며 저랑 같이 좀 가시죠. 보여드릴 분이 있어서요. 라며 저를 데리고 17층 그곳 스위트룸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저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스위트룸에 한 번, 침대에 누워있는 백발의 노인 얼굴에 한 번, 2번이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왜냐면 침대에 누워있던 그 사람, 머리가 새하얗게 세어버리고 온통 주름으로 얼굴이 뒤덮여 있어도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를 그렇게 무참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버리고 간 제 어머니였어요. 저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어요. 당신이 왜 이 여자랑 같이 있냐고요. 그러니 어머니란 사람이 제게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성진아, 네 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가, 내가 네 처를 찾아간 거야. 라며 운을 띄우는데 너한테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30년 전 너를 버리고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해야겠지. 그때 내가 집을 나오면서 너한테 그랬을 거야. 내 원망하지 말라고. 네 아버지 원망하라고. 그 말이 네 아버지가 나를 돈 많은 동네 유지한테 팔아넘겼다. 그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당신을 맘에 들어하는 돈 많은 영감이 있는데 비우느라고 나를 자기한테 보내면 거액의 돈을 준다고 했다더라. 그 돈만 있으면 빚도 갚을 수 있고 성진이 너 굶길 일도 없고 자기 몸 불편한 것도 치료할 수 있다면서 나보고 이혼을 좀 하고 그 집으로 가라는데 어린 나이에 네 아버지한테 시집와서 평생을 하라는 대로 해왔으니 그것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지 알았다. 나 하나 희생하면 돈이 생긴다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널 떠나온 거다. 라는데 문득 아버지가 남긴 유산과 매일 빚으로 허덕이던 날들이 어느 순간 어렵지 않게 된 게 생각이 나면서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그땐 분명 아버지가 파산을 했다고 했었거든요. 그 후 어머니는 부잣집 남자의 첩으로 그 집에 들어갔고 제 동생이라고 하는 그 남자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 부잣집 영감이 돌아가실 때까지 첩노릇을 하며 사셨다는데 그렇게 살면서 받은 유산으로
몇 년간의 재산 싸움 끝에 이 호텔을 짓게 되었대요. 그리고 나서 저를 찾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눈을 감기 전에 저한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는데, 막상 저를 찾아갈 용기는 안 나서 제 아내를 먼저 찾아갔대요. 그래서 도움을 좀 주고 싶다고 수억 원이 든 통장을 내밀었다는데, 제 아내는 그걸 보자마자 이 돈을 그냥은 받을 수 없다며 본인이 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 수발을 들어주고 싶다고 했다네요. 그게 끝나면 그때 이걸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그렇게 아내는 제게 호텔 청소부로 합격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하곤 계속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단은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제 몹쓸 의심에 아내를 오해한 게 너무 미안했거든요. 이렇게 착한 내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아무 말도 없이 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울자 이내 아내도 제 곁에 와서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도 울고 제 동생이라는 그 사람도 울고 그 방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인생이 뭔지 이렇게 얄궂고 짓궂은 게 인생이라면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엄한 사람을 미워했으니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스러울 뿐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내가 마지막이라도 엄마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성진이 널 찾아갔어. 낳아주고 길러주지도 못하고 한평생을 가슴에 사무치며 살았다. 보고 싶어도 네 아버지랑 여기 영감님 때문에 내 맘대로 보러 가지도 못했고 만지고 싶어도 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 영감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너를 찾는 거였다. 라고 하셨죠. 너무 늦었다는 말씀에 저는 늦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저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라도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했죠. 그 어머니는 제게 20억이 든 통장을 건네주시며 이 돈으로 아내 고생시키지 말고 새 아이들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하나 남은 핏줄인 남동생과 잘 지내라고 하셨어요. 제 남동생이라는 녀석 또한 살면서 굉장히 외롭고 우울한 시기를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생겼다는 게 좋기만 하다는데 저 또한 어머니 말씀대로 이 동생을 잘 챙겨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를 만나고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어머니께서는 올 초 3월에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제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고 찾아뵙고 사랑을 드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가 가신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제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방긋 웃고 계시는 어머니와 같이 웃곤 해요.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저희 동생이 그 호텔을 인수받으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정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부부에겐 정말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고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희에게 온 만큼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어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보셨을 때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우리 새 아이들 잘 키우며 항상 베푸는 마음으로 살고자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2년 된 주부입니다. 저에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스펙을 가진 남편이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인성도 좋아서 친구들은 제게 시집 잘 가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하곤 했죠. 제 남편은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인성에
돈도 잘 벌고 저만 사랑해주는 만점짜리 신랑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어머니예요. 남편과 결혼 후에 첫 6개월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에서 얹혀 산 게 아니라 저희 신혼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께서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강남의 60평이 넘는 고급 빌라에서 아버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런데 아버님만 그 집에 놔둔 채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신 거죠. 시어머니가 굳이 신혼집에 들어와 함께 사신 이유는 결혼 전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한 말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집에 함께 살아야 애군도 맞고 4대 독자 집안에 대를 이을 수 있다고 했다네요. 시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저희 남편은 사주에 나무가 많은 사주라고 하더군요. 나무가 많으면 건강상으로는 위장이나 신경계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 사주에 화가 있어서 남편의 나무 기운을 눌러주어서 지금까지 사건 사고 아픈 데 없이 잘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주팔자나 미신을 믿는 편이 아니어서 제게는 허무맹랑하게 들렸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 것들을 철석같이 믿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의 사주였어요. 제가 금기운이 강해서 남편 사주와 상극이라고 하더라고요. 금의 기운이 목 기운을 극한다고 하더군요. 예를 들면 목기가 나무를 베듯이요. 그런데 화가 금의 기운을 녹이니 제 기운을 약화시켜 셋이 같이 살아야 좋다는 이야기였어요. 평생 같이 살 수는 없으니 4대 독자 집안에 손자만 낳아주면 시어머니는 다시 본가로 돌아가신다는 거였죠. 사주를 재미삼아 보는 저와는 달리 저희 시어머니는 너무 철석같이 믿으세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 저희 신혼집에 들어오시겠다고 하신 거였죠. 전 처음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착한 남편이 절 설득하는 바람에 그래, 아기 낳을 때까지만 참으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만의 큰 착각이었죠. 그때는 이 선택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전혀 상상도 못했네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사주와 미신에 접목해서 사사건건 참견을 하셨어요. 부부 관계할 때조차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께서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부부 관계는 무당이 점지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춰서 해야 했어요. 심지어 자세까지 코치해 주시기까지 하니 나 부끄럽고 너무나 민망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신혼생활이었습니다. 두어 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 후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잠자리를 갖지 않았네요. 집안의 부적은 기본이고 어느 날은 회사에 출근했는데 제 핸드백에서 부적이 나오기도 해서 남들이 볼까봐 얼른 깊숙이 넣어 숨긴 적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이 제 앞에 허름한 속옷을 내밀었어요. 며느라, 이거 아주 귀한 거다. 다 낡은 속옷이네요. 어머니 거예요? 이게 왜 내 거야? 네 거지? 네? 저 그런 속옷 없는데요. 그거 아들을 셋이나 낳은 여자가 입었던 속옷인데 그거 입으면 아들 낳는다더라. 어머니, 이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런 거 다 미신이에요. 더럽게 남이 입던 걸 어떻게 입어요? 더러워? 내가 이 속옷 사온다고 얼마를 쓴 줄 아니? 그리고 이건 미신이 아니라 과학이야. 이 속옷에 좋은 균들이 묻어 있어서 임신에 도움이 되는 거라니까. 한마디로 임신되게 하는 유산균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럼 설마 그거 빨래도 안 된 거예요? 빨래하면 효과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안 했지. 어머니, 저 절대 그거 못 입어요. 그냥 도로 가져다 주시고 환불 받아오세요. 너 정말 시애미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다 너애 못 가지면 어쩔래? 네가 지금 젊은 것도 아니고 내년이면 40인데 요즘 조기 폐경이다 뭐다 말 많던데 너도 그러다 폐경 오면 어쩔래? 어머니. 엄마, 제발 이런 것 좀 사오지 마. 그렇게 좋은 거면 엄마가 입고 내 동생 놔줘요. 뭐 이 녀석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엄마가 먼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렇죠. 네가 애초에 젊은 여자 데리고 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저런 자궁 다 늙어 빠진 애 데려와서 이 고생을 시키니? 엄마, 민지 앞에서 그게 무슨 막말이야. 엄마 아들도 40 넘었어. 엄마 논리대로라면 내 정자도 다 늙어 빠졌다고. 솔직히 나이 그거 숫자에 불과해. 민지가 얼마나 건강관리도 잘하는데 지금도 겉모습은 30대 초반이야. 그리고 그 나이에 민지 같은 몸매 유지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아이고, 팔불출 나셨네.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그런 미신에 의지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운동하고 영양제 먹으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팬티 환불되는 거 맞아요? 그건 왜? 난 이거 환불할 생각 없다. 꼭 입힐 거다. 알았어요, 주세요. 제가 입을게요. 제가 입어도 간접적으로 효과 있겠죠, 뭐. 뭐? 아이고, 됐어. 환불해 올 테니까 이리 내.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대화하는 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둘의 대화만 듣고 있었네요. 시어머니의 저런 독한 말씀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나이가 많은 게 시댁에서는 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도 찔끔 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줘서 간신히 참을 수 있었네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부담 갖지 말라며 이제부터 부부관계도 우리가 원할 때 하고 엄마 눈치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지내다 보니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임신을 했고 남편도 저도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했어요. 게다가 약속한 6개월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진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죠. 남편과 함께 태교를 하며 딸일지 아들일지 얘기도 나누고 나중에 어떤 직업을 시키면 좋겠다는 등 너무도 먼 미래를 꿈꾸며 행복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이제 누가 봐도 임산부답게 배가 불룩 튀어나왔었어요. 남편이 이런 저를 보며 배불뚝이라고 놀렸지만 그런 놀림이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밑이 축축하더군요. 화장실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바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는 늦게 왔으면 길에서 아기를 낳을 뻔했다며 응급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기 양막이 내려와 내진을 해보니 아기 발이 만져진다고 해서 수술을 하면 양수 파열로 수술 자체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냥 이 상태로 누워서 아기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결국 그날 밤 양수가 터져버렸습니다. 23주 5일 만에 태어난 아기는 510g의 무게로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에 보내졌어요. 저는 수술 후 걸을 수 있게 되자마자 아기를 보러 갔습니다. 아기의 팔은 제 손가락만큼이나 작고 얇았어요. 아기를 보는 순간 아기를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살 가망성이 50%라고 했죠. 제발, 제발이라는 말만 하며 2달이 지났을 무렵 아기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못난 어미 때문에 제대로 커보지도 못하고 하늘로 간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매일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제 보약을 지어서는 집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도 아기에 대한 기대가 무척 컸기에 많이 속상해 하셨죠. 그런데 곧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께서 설 명절에 본가에 오기 전에 작은 상위에 밥이랑 국을 떠서 모시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밥이랑 국은 왜요? 집에 있는 신한테 올려야 돼. 너희 집의 신이 안 좋다는구나. 저는 아이를 잃은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또 미신 얘기를 들먹이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왠지 떠난 아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 내키지 않았어요. 결국 전 시어머니께 그건 안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버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예,
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못하니? 어차피 밥 해먹는 김에 밥이랑 국만 떠서 올리라는데 작년에 너희 애기 죽은 것도 이 집 신 때문이라고. 갑자기 언성을 높이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다음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애기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아직도 애기 태동이 느껴져서 하루하루가 힘든데. 얘,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니? 용한 점쟁이가 그렇게 해야 애가 좋은 대로 떠난다는데 어쩌니 그럼? 전 그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온 집안에 부적을 붙이실 때도 아무 말 안 했고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굿한다고 사람들 불렀을 때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애기 문제를 신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냐고요. 이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대들었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에 놀라 지켜만 보다가 남편도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라며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남편은 절 위로해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기가 살기만을 바라던 그때가 떠올라 가슴이 너무 아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네요. 결국 남편과 둘이서만 설 명절을 보내고 시어머니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그런 제가 괘씸했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으셨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냉전 후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였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그동안 잘 지냈냐며 물었고 저와 시어머니는 의미 없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께 잘 지내셨냐고 여쭙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난 잘 못 지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전화로 절 나무라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끊어졌나 싶을 정도로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나 유방암이다.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구나. 지난주에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은 거 결과 듣고 왔어. 그런데 내가 암이라는구나. 어머니,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어요. 어머니 잘 치료받으시면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제가 잘 돌봐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몇 개 암이신 거예요? 유방암 2기라는데 수술해봐야 안다는구나. 수술 예약은 하셨어요? 내가 잘 아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이 치료할 수 있다는구나. 네? 뭐라고요? 어머님, 암 치료를 왜 무당이 해요? 의사가 해야죠. 아주 용한 무당이라서 말기암인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는 그런 무당이래. 어머님, 진우 씨도 알아요? 어머니 암치료 무당한테 받는다는 거. 전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와 통화한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당한테 암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들은 신랑도 뭐? 무당? 노인네가 암이 아니라 치매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며 펄쩍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병원은 안 가고 신당을 찾아다니며 수백 수천만 원을 쓰고 다니셨습니다. 워낙 평생 펑펑 써도 남을 만큼 돈이 많으신 시어머니셨기에 돈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시어머니의 생명을 좀먹는 암을 빨리 치료해야 했기에 두고 볼 수만은 없었죠. 게다가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너희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모양이다. 웬 젊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한테 홀딱 빠져서 그 젊은 여자 무당한테 암 치료를 받고 있다는구나. 지금 너희 엄마 또 그 여자 만나러 나갔으니까 한번 따라가 봐. 나는 회사에 일이 생겨서 도저히 시간 낼 수가 없어. 부탁하마 아들아. 그러면서 주소를 하나 찍어주셨어요. 그 주소지를 향해 가보니 주차장엔 시어머니의 차가 세워져 있더군요. 그리고 그 건물에서 시어머니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편과 저는 시어머니께서 병원을 찾지 않으시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고 전 경악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누워있는 곳은 간판도 없는 이상한 건물의 한 침대 위였어요. 시어머니는 침상에 누워 마사지를 받고 계셨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사지를 받으러 오신 거였구나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뭘 잘못 아셨나 보다 생각하며 나가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사지사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들었는데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암치료 마사지 꾸준히 하시면 저절로 나으실 거예요. 어떠세요? 벌써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암치료만 된다면야 이 정도는 비싼 것도 아니죠. 그럼요. 암도 병원 가서 고치려면 1억 넘게 드는데 저희는 마사지 회당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엄청 싼 거죠. 대신 병원에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마사지로 기의 흐름을 다 잡아놨는데 병원 가서 치료받으시면 지금까지 한 일들이 다 허사가 되거든요. 알겠어요. 꼭 명심할게요. 다음번엔 침술도 시작하겠습니다. 침술은 회당 1,0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1,000만 원이요? 원래는 1,000만 원인데 우리 회원님은 마사지도 받고 계시니까 특별히 500만 원에 해드릴게요. 하루빨리 쾌차하셔야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씨 좋으신 무당 선생님 만나서 제가 참 복 받았네요. 저도 치료 열심히 받고 얼른 낫도록 할게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암치료라며 고액의 마사지를 받고 있었어요. 게다가 다음번엔 침술까지 한다니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마사지를 모두 받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과 저는 건물 계단에 숨어 있다가 다시 들어가 그 사기꾼 무당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 상태였죠. 잠깐 저 좀 보시죠. 누구시죠? 저 방금 당신이랑 있던 사람 아들입니다. 우리 엄마를 어떻게 꼬드긴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겁주는 말로 암 환자들 병원에 가서 치료도 못하게 하고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요. 불쌍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나 치고 말이야. 당신 사기꾼으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뭐? 사기? 어디다 대고 사기꾼이래? 그렇게 남편과 사기꾼이 실랑이를 벌이는데 갑자기 딸랑 소리와 함께 2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박무당 씨, 당신을 불법 시술 및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살인죄라니. 결국 침술로 사람을 죽였다는 말에 저와 남편은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시어머니도 불법 침술을 받아 저 세상을 갈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에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님도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그러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은 콩밥을 먹어봐야 돼. 남편은 그 여자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걸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시고는 알아두우셨고 점집도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어요. 다음날 저와 남편은 다른 무당을 데리고 시어머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엄마, 민지가 진짜 용하다는 무당 데려왔어. 오늘 당장 구술해야 된다고 해서. 고맙다 며느라. 네가 날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다. 몸져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용한 무당이라는 소리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셨어요. 그날 무당은 구판을 벌였고 집에서는 방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방울을 흔들고 제자리 뛰기를 연신하던 무당은 멈춰서더니 시어머니를 향해 한마디 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마귀가 온 사방에서 네 몸에 달라붙었는데 당장 내가 말한 대로 안 하면 너 제명에 못 살아.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당장 이 집에서 동북쪽으로 5km 내에 있는 병원으로 가. 그리고 유시성을 가진 의사한테 가서 수술해달라고 해. 그럼 무조건 살아. 내 말 알아들었어? 이 미련한 거 사.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당 앞에 엎드려 절하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무당이 돌아간 후에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으셨습니다.
그 후로 그 병원에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하며 유방암을 이겨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 매일 들러 항암에 좋은 반찬들과 식사를 준비하고 저녁이면 신혼집으로 돌아오곤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상을 차리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연신 "아이고 신령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무슨 전화냐고 물으니 그때 구태주고 간 무당이 전화 와서는 나보고 이제 다 나았다고 앞으로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운동만 하면 오래 살 수 있다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점집이나 무당 곁엔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네. 내가 암에 걸린 것도 그런 데서 악귀가 따라온 거라는데 이제 무서워서 점집에도 못 가겠구나. 암튼 네 덕에 내가 다 나았다. 정말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요. 어머님 그동안 치료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라고 대답하고 시어머니를 보는데 눈에 눈물이 고이셔서는 우물쭈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잠시 어머님 앞에 서 있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는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새아가, 내가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다. 난 너희 부부 잘 되게 하려고 그런 건데 네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네가 싫다면 나도 이제 그만두마. 아기 갖는 것도 부담 갖지 말고 맘 편히 하거라. 나도 시집 와서 진우 낳기 전까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달달 볶였었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너한테 내가 똑같이 한 것 같아서 부끄럽더구나. 그리고 너한테 막말했던 것들은 다 잊어주렴. 너도 사돈 때 귀한 딸 자식인데 내가 내 아들 나이 많은 건 생각 안 하고 너한테만 너무 나무랐어. 이 못난 시애미가 미안했다. 전 시어머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가시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고 저도 눈물이 나 입고 있던 앞치마로 연신 눈물을 훔쳐냈네요. 그 후로 저희 고부 사이는 다시 좋아졌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일을 이야기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 정말 고마워. 당신이 우리 엄마 살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때 말한 대로 용한 무당이라고 연기자 세워놓고 연기한 덕분에 엄마가 병원 가서 수술한 거잖아. 나도 설마 이게 통하겠어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미신에 푹 빠져 있는 줄은 몰랐어. 덕분에 당신 계획이 통했지만 말이야. 이제 그 가짜 무당 시켜서 점집에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일러뒀으니까 앞으로 또 미신 얘기 하실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시간은 흘러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 사이 저는 아들만 셋을 낳아 잘 키우고 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운동에 취미가 생기셔서 그 어렵다는 필라테스며 타바타며 하나씩 마스터해가고 계세요. 요즘은 홈트에 빠지셔서는 집안 한 구석에 홈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운동 안 하시던 아버님도 덩달아 운동하시며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전 사람의 인생이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가끔 재미삼아 오늘의 운세 정도 보는 거면 몰라도 비싼 돈 들여가며 무당의 말을 맹신하는 건 인생의 낭비입니다. 노력만이 내 바람을 하나씩 이뤄주는 것이지 무당들의 허황된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